제가 유동호 사모님 모신 지 딱 3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3개월 전 나와주셨을 때 전망했던 것과 지금의 어떤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셨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늘어났는지 요거부터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늘어난 건 없고요. 없어요. 네. 그렇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시각은 좀 변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3개월 전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강, 후중 뭐 이 정도 상고, 하중 또는 상고, 하, 고이다 하더라도 하가 조금 올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정도로 보고 있고 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었을 때 또 다시 이제 한번 제법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각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 많이 오르긴 했죠. 물론 조정 받기 전까지로 계산하면 지금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15% 이상 올랐었고 그리고 나스닥은 30% 이상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1년 수익률 정도로 봤던 건데 상반기에 다 들어왔으니까 좀 쉬어야죠.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중간 선거가 있고 나서의 하반기는 좀 수익률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조금 그러니까 한 뭐 2% 3% 정도 들어오는 하반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10월 11월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또 쭉 가는 그런 시나리오다 보니까 저희 시각 자체의 방향은 좀 변한 것 같긴 하죠. 왜냐면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그렇게 수익률을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많아져서 즉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요즘 뉴스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또 앞으로 또 계속 짚어볼 거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상당히 낮다. 내년 연말까지도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정말요? 저희는 보고 있어서 미국 기준이죠? 네, 미국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투자자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면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반기에 빠지기를 기다리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를 하셨어가지고 상저일 때 사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인드였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 버렸으니까 못 샀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저희한테 가입하신 분들은 전 고점 수익률 돌파를 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지수는 돌파를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럼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파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투자를 못 하신 분들, 상반기에 더 들어가지 않으셨던 분들, 작년 말에 빠졌었을 때 추가 납입을 안 하셨거나 미국 주식 투자 안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쉬어가는 구간 동안에 좋은 기회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좀 판단하고 좋은 업종과 종목을 골라내고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투자를 이 구간 동안에 좀 천천히 그러니까 한 3개월에 나눠서 뭐 이렇게 분산 투자를 늘리시면 내년도 1년은 또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제가 여쭤볼 거지만은 당장 급하게 어디 안 가니까 10월 정도까지 보고 그때 이렇게 뭐 행보하든 약간 조정을 받든 할 때 모아가면 내년에 또 행복한 한 해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뒤에서 좀 더 여쭤보고요. 최근에 가장 이슈는 그거였잖아요. 6월 달에 연준이 금리 2번 더 올릴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조정이나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분석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서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상 주기에서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해요. 지금 올리는 속도가 더디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확 올라갈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제법 많이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이렇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냐? 이 부분인데 왜 그렇게 걱정들을 하시냐면 인플레이션 숫자 자체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최근에 보시면 유가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가스 가격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미국 말고 유럽 쪽은 제법 많이 올라갔고 미국도 개솔린 가스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 흐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의 판단에는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나빠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급격하게 다시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네,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금리에 있어서는 과거의 예상치보다는 올라간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지수의 상승을 멈추게 만드는 현상이죠. 또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너무 또 주식시장이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약간 윈도우 드레싱 아니면 약간의 마사징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발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표현하자면 말로 이렇게 좀 네. 때리는 네.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항상 따라 붙는 단어가 뭐가 네. 있냐면 네.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집중한다. 그래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주면 올릴 필요가 없다. 그쵸.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네.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헤드라인에 있어서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네. 여전히 이제 유가가 다시 올라갔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가스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추가로 더 빠지는 게 없다라는 부분이 베이스 이펙트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떨어지는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유가가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는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유가가 뭐 급격하게 10% 올라갔다. 네. 그러면 이제 베이스 이펙트에서 플러스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거다. 근데 숫자가 지금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냐면 네. 이번 7월 말에 미 연준 만나기 전에 한 번 더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6월 숫자를 보게 될 건데 네. 7월 달에 그 숫자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는 3.2%. 그러면 이미 벌써 3%대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와. 그러면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은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미 연준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는 지금 아직 안 떨어졌어요. 이 숫자가 지금 4.7%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거를 봤었을 때 그게 4%대로 뚝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 미 연준의 기준금리와 근원의 인플레이션의 차이가 1%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면 굳이 또 올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4.7에 있다. 네. 그럼 한 번 더 올리는 걸 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헷갈립니다만 근원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의 예측은 이 숫자도 떨어진다. 결국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그 떨어지는 폭이 어쨌든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3%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2개월로의 어떤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3%대까지는 잡힌다. 그리고 나서 2.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4% 위로 올라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까지는 어쨌든 떨어지는 추세일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간 동안에는 굳이 미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과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급락장이 올 거니까 나는 기다렸다가 10% 20% 빠지고 나서 사자. 이 전략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쉬어갈 수는 있으나 급락이 나오기에는 금리를 진짜 실적으로 올려줬었을 때 좀 빠질 거예요. 만약에 0.25로 올리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시장 5% 빠지는 경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조정을 가지고 오는 빌미의 폭이 그렇게 클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만약 저게 그 나와준다면 감사한 거죠. 땡큐인 거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근원 PC 인플레이션의 추이 자체가 앞으로 또 짚어볼 거지만 이 생산성 향상을 일으켜주는 전기차 부품의 확산 또는 AI의 확산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준으로서 다시 되돌아가는 약 1995년 사이클의 재현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좀 세긴 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95년도에는 보시면은 2.5에서 거의 뭐 1% 수준까지 쭉 떨어져요.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아닐 것 같고 지금 4.7에서 쭉 떨어져서 한 2.5%까지 뭐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 부분도 미 연준이 판단하기에는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거나 두 번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GDP 성장률에 있어서는 올해 1%,
내년도에 1.1%, 내후년도에 1.8%. 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L자형 가다가 네. 이제 올라가는 올라가는. U형이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린 거에 대해서 네. 어떤 경기 침체로 연결될 것 같아 보이진 않고 또 시장의 급락과 연결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그 금리 갖고는 이렇게 시장에 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실히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참 궁금한 게 저희 영상을 찍는 시점에도 아침에 보니까 막 미국 네. 주택 시장도 막 뭐 가격도 조금 오르는 것 같고 거래량도 활발해지고 네. 초과 저축도 아직도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 주택도 오르면은 뭐 이런 대호황 같거든요. 네. 체감은 그렇진 않은데 네. 이런 생각인데 이것도 이제 인플레는 크게는 그러면 영향을 주기는 뭐 어렵다거나 긴축에 더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요소인 걸까요? 우선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있어서 좀 보면은 당연히 주택 가격이 또 다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이제 사이클적으로 보시면 보통 이게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고점을 찍고 꺾여서 쭉 내려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주거비가 올라가다가 이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요.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걸리고 나서 다시 빠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의 상승률의 하락, 네. 그리고 주거비의 상승률의 하락이 좀 지연돼서 옵니다. 네, 시차를 두고. 시차를 두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서 음. 한 1년 반 또는 1년 3개월, 어떤 1년 정도 지나면 빠져요. 근데 이제 그 주택 가격의 상승률의 고점을 찍었던 게 작년 3월, 4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네요. 1년 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주거비도 이렇게 올라가서 8% 위로 올라갔다가 위에서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둔화되고 있는 예. 상승률이. 그럼 이제 이게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어. 근데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또 다시 올라가 버리면 그럼 또 또 이제 네. 시차를 두고 12개월 두고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그러네요. 주거비가 하락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여전히 지금은 하락 구간이다. 그럼 인플레이션의 하락 구간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계속 늘려주는 게 맞다. 상승 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당연히 경기 침체로 연결된다라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죠. 네. 높은 금리에도 개인들이 가계 부채를 감당 가능하면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까지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해져 있으면 빨리 오는 거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어쨌든 지금 30년 모기지 금리가 과거의 95년 사이클부터 2000년 닷컴 버블까지의 사이클과 또 2006년에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의 사이클과 네.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많이 올라온 거죠. 예, 많이 올라왔죠. 네, 6.7%, 6.8%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에는 네. 그것보다도 그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거의 뭐 9%, 뭐 10% 근처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경기 침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년, 6년 동안에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그걸 감당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클을 보시면은 계속 금리가, 주택 금리가 네. 더 낮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죠? 여기에 터치를 하고 나니까 얼마 안 있고 나서 터져요. 그러면 그때는 펀더멘탈이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이 그러면 똑같은 6.78%인데 어느 정도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뭘로 봐야 되냐면 저희는 가계부채 비율로 봅니다. 가계부채 비율? 네. 예. 근데 그 가계부채 비율이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 때는 70% 미만이었어요. GDP 대비해서. 네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되돌아왔던 게 2013년 말인데 그때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인구 절벽이다. 한국이 개인 부채가 역대 최고치다. 가계가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엄청난 걱정들을 많이 했고 언론에서는 뭐 헬조선이다 뭐 이런 식까지 하면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왜? GDP 비율로 봤었을 때 그때가 75%예요. 대비해서? 네. 네. 그러면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100%까지가.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2013년, 14년부터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얼마냐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100%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2006년부터 2008년에 터졌었을 때는 그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100%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터진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가 연결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좀 걱정스럽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시면 이제 가계 연체 비율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쪽 걱정이 되죠. 아.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현재 74%. 그러니까 95년 사이클보다 살짝 높은 정도. 건전하네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년 전. 이 정도니까. 비교가 확 되네. 우리나라 네. 10년 전.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주택 가격이 폭락하지도 않고 그리고 감당 가능하고 이자를 낼 수 있다면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오는 데까지는 흔히 말하는 레깅 이펙트,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어떤 금융위기가 바로 터지거나 어떤 센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모 M사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 월가의 M사.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주택 가격의 판매라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뭘 봐야 되냐면 연체율을 보시면 돼요. 연체율.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네. 전체 연체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1, 4분기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은행 망한다 뭐.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체율이 거의 최저 수준에서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요. 네. 근데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신용카드라든지 네. 이런 쪽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괴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연체율이 올라가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GDP에 영향을 주는 큰 파이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약한 연결고리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죠. 네. 그러면 그거는 경기 침체와 연결되는 건 아니고 경기 둔화와 연결되는 정도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맞지 않나. 당장 오지도 않을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또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내년도도 상반기 끝날 때까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지 도망가는 건 아니다. 네. 조금 더 즐겨도 되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도 이제 가끔 경제 지표도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을 보면 뭐 이렇게 젊은 2030들의 뭐 자동차 연체율도 좀 올라가는 거, 오토론도 올라가고 뭐 카드도 많이 쓴다 그러고 그런 얘기 있는데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아직 건강하고 좀 시간도 남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보는 하우스는 어디냐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지금 25%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 연준이 사실 제일 큰 하우스죠.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 GDP로 계산하는 걸로 봤었을 때는 훅 30%까지 올라갔다가 리스크가 지금은 뚝 떨어져서 10% 미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낮아졌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를 보는 지표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뭘로 보냐면은 뭐 실업률, 산업 생산, 그 다음에 뭐 무역 수지, 임금의 상승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그건 0.4%예요. 거의 뭐 확률이 없네요. 확률이 없죠. 분명히 터질 때는 확 올라갈 겁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경기 침체발 리스크를 가지고 파는 건 정말 아니다.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 주기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또 급락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가계 펀더멘탈이 막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축률은 낮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더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골디락스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도 금리를 더 올리지는 못하고 뭐 물가도 그렇다고 엄청 높아지도 않는 이렇게 뜨겁지도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확 치고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 좀 이런 옆으로 기는 기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다시 4%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헤드라인으로. 근원으로도 뭐 아마 4%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때부터 폭락장 나옵니다. 그래요? 폭락장이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떨어지는 구간이고 아직도 바닥 잡고 올라갈 때까지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한참이면 뭐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1년 정도 봐도 돼요? 저는 2년을 보고 2년이요?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025년
하반기. 진짜요? 예,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빨라도요? 아마 2026년 상반기 네. 아니면 더 길게 간다 그러면 2028년 상반기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자라는 거고요. 네네네.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이 맞고 그 구간 아래에서는 증시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는 결국 종목 선별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침체를 걱정해서 막 주식을 못 사거나 너무 겁내하는 거는 후회할 수 있고 오히려 추후에 다가올 어떤 인플레이션의 2차 상승 요 때를 좀 조심하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그게 오면은 경기 침체도 또 옵니다. 그렇죠. 이번에 진짜 네. 또 올라가면은 뭐 정말 그때는 정말 주식에서 발 빼고 네. 저희가 어차피 운용을 할 때 자산 배분 하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주식 비중 확 낮추고 아니면 뭐 인버스를 집어넣어서 이제 헤징을 하거나 네. 심지어는 다른 쪽에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뭐 금을 투자를 한다든지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 포트폴리오 바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네. 시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해했습니다.